예, 우리 국방부 장관님 이하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각군 참모총장님도 국감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정부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요, 국회의원님들도 고생 많이 해요. 국감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참 이 국정감사가 우리 국정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이렇게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 그 김진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이버전 대비에 대해서 저도 이 미국이나 외국 IT 업계 최대 이슈가 지금 사이버 테러입니다. 어떤 뭐 정보 보호 차원이 넘어간 사이버 테러라. 과연 이게 어디까지가 국방의 개념이 들어가는 건지, 과연 이것도 뭐 집단 안보의 개념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과연 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도 이런 게 들어가는 건지, 저는 뭐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집단 안보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나름대로의 또 어떤 철저한 사이버 분을 양성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고. 저희가 그 제주 민군 복합항의 예에서도 봤고, 뭐 사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군과 이 국민의 갈등 관계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는데, 이 정부의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에 관한 패러다임이 이제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이 고도 성장을 하면서 이루어왔던 거는 정부 주도,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 주도의 국가 발전 전략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결정하고, 관에서 결정하고, 또 지도층이라 그러면 뭐 대기업도 있을 거고, 뭐 언론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 지도층에서 결정하고 국민이 따라가는 이런 전략으로 쭉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체제, 말하자면 그게 이제 87년 체제로 이렇게 대별될 수 있는데, 이런 체제가 이제 한계가 왔다는 거는 우리가 다 느낀 거예요, 이제. 아, 그러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말이지. 이게 느낀 거고, 경제 발전에도 한계가 왔고, 국가 어떤 정책 집행에도 한계가 왔기 때문에, 그 한계가 온 게 국민의 어떤 그 의식 수준이나 역량이 굉장히 향상이 돼 있고, 또 어떤 관이나 이런 지도층에 비해서 시민사회의 역량도 굉장히 넓어져 왔다고요. 그래서 과거와 같이 그렇게 관 주도, 관에서 결정하고 국민이 따라오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 가지고는 정부 집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꾸 갈등만 증폭되죠. 그러니까 사드 문제랄까, 이렇게 민군 복합항 건설, 이제 준공까지 다 했습니다만은 자꾸 그 반대하는 사람의 어떤 문제점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런 집행 과정 절차를 우리가 좀 이제 달리 해야 되겠다,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 이렇게 이미 왔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상위 하달, 그러니까 위의 의사를 밑으로 전달하는 부분은 뭐 쭉 우리가 잘해왔으니까 한데, 하위 상달 구조가 잘 안 돼 있어요. 우리 정부 각 부처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 한민구 장관님께서 한번 이렇게 그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정부 장관께서 과연 이 상위 하달은 잘 하는데 하위 상달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말이지. 이런 부분, 그렇게 그게 잘 안 되는, 안 돼 왔고, 같은 부처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그런 여러 가지 국가의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하위 상달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제대로 안 하면,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보죠. 잘 안 하면 엄청난 갈등의 비용을 많이 지불하게 되는. 그래서 그것이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 앞으로 이제 그런 국방부에서도 의사결정에 대한 여러 가지 패러다임을 많이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방개혁을 끊임없이 우리가 잘 추진을 해서, 그 앞으로 시대, 남북의 북한의 핵무장, 미사일 이런 문제를 대결하고, 또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하면서 국가 안보를 지키는데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고, 그 국방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번 뭐 지적이 됐습니다만, 각 군의 그 종합 균형 편성, 각 군의 그 균형 발전과 합동성 및 통합 전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데, 육군 편중 현상이 심하다, 이런 지적은 여러 번 됐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의 각오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각군 그 전체적으로 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이 소위 의사 결정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정부 차원에서 국방부 차원에서도 시민사회의 의견을 중시해야 된다. 저도 동의합니다. 또 그렇게 저로서는 최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다 이상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장관으로서 하면서 그런 갈등을 볼 때만 느끼는 사항은 우리 시민사회도 조금 더 성숙된 자세로 합리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이렇게 함께 좀 노력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 뭐 이것도 우리 뭐 정부나 뭐 기관이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개혁과 각군의 통합성 또 특정군의 중심 뭐 이런 문제는 벌써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인데 사실은 또 잘 안 되나? 그렇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의원님. 참, 이 사실이 그렇지 않은 면도 있는데, 이 뭐 예산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길게 보면 어떤 군이 더 올라갈 때 있고 날아갈 때 있고 추세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현대전으로 갈수록 해군군의 중요성이 뭐 증대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관으로서 정말 해군군을 많이 들여다보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예.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 이해하시니까 더 이상 뭐 말씀 안 드려도 알겠습니다만은 규정을 정했으면 규정은 좀 지켜야죠. 그리고 지키기 어려운 규정은 좀 바꾸든지 해야죠, 사실. 이게 규정에도 안 맞는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그 규정을 최대한 뭐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접하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상비 병력 감축을 쭉 해야 되는 게 국방개혁 아닙니까, 지금? 예. 그래서 예비군이 상비 병력 수준의 어떤 예비군을 가져야 된다, 앞으로. 예. 그런 지적이 있고, 지금까지의 어떤 예비군 훈련이랄까, 그, 어떤 편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바뀌어야 된다, 앞으로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관이나 그,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예비 전력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예산 배분이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빠른 진전을 못 보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할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동원 전력 사령부를 육군에 만들어서 전체 예비 전력의 한 90% 이상이 육군 전력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예비 전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또 제안이 있습니다. 예비군 제도도 직접 동원 가능한 그런 예비군을 좀 소수 정예화해서 확대하는 방안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동원전력 사령부 창설과 병행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의원님들이 다 지적했고 하는 그 병영 문화 개선, 어떤 인권 문제랄까 그런 가혹행위를 없애는 병영 문화 개선이 우리 국방부나 그 각 군에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실제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잘. 그런데 모든 개혁, 모든 뭐 발전을 다 해도 이 기본이란 게 있거든요.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다른 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부분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병영 문화 개선이 획기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 뭐 아무리 잘해도 그것이 잘 안 되면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가 없고 군이 신뢰를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노력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특히 그 부분을 우리 한민구 장관님께서 계실 때 획기적인 좀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고 앞으로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10월 10일 그 북한의 노동당 창건 기념일과 관련된 북의 동향이 의외로 그 당초 예상과는 달리 조용해서 국민들이 매우 궁금해하고 또 왜 그럴까 이렇게 여러 전화를 또 저한테 하는 분도 많아서 그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당 창건 70주년에 10월 10일에 김정은이가 있는 가운데 신형 300mm 방사포 또 미국 서부까지 날릴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개량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KN-08 또 핵 배낭부대 뭐 이런 걸 등장해서 우리를 압박한 그 같은 사실이 있어요. 또 금년에도 노동당 창건인을 앞두고 신형 우주 로켓 발사 추진 신형 엔진이다 이러면서 그 성능 실험하는 모습을 김정은이 지켜보는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또 핵실험장인 그 풍계리 3번 경도에서는 핵실험을 할 듯한 모종의 움직임이 있다. 이런 그 보도도 있고 그랬는데 의외로 이 10월 10일 날 당초 예상과는 달리 조용하게 북한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분석에 따르면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라든지 미국의 그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 그게 기업도 제재하는 거 그런 거 단행 가능성을 의식하고 일단 숨고르기를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고 또 미 대선이 10월 18일인데 그때 도발하기 위해서 일단 이번 10월 10일은 도발을 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만 우선 당장은 우리 그 대한민국 삼면 바다에서 한미 합동으로 대규모 해상 합동 훈련을 한 부분에 관해서도 북한이 좀 의식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이 대한민국 국군 여러분들의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가 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과거와는 달리 아예 모습을 안 나타냈거든요. 2014년 건강 이상설이 돌던 때에 딱 한 번 참배를 하지 않았는데 그때를 빼고는 금수산 태양궁전도 참배했는데 그것도 지금 보도가 안 되고 있고 또 노동당 창건 경축 기념 공연이랄까요? 거기에도 참석 여부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쪽의 정보에 따르면은 김정은이가 2012년 집권했을 때는 90kg 정도의 그 몸무게였는데 지금은 뭐 폭식으로 130kg에 이른다. 이래서 성인병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뭐 이런 또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의 건강이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또 최근에 그 북한의 주민들의 동요가 이제 계층의 동요를 뛰어넘어서 핵심 엘리트 계층까지 탈북으로 이어지고 이런 내부 불안이 계속 가속화되는 과정에 노선 토쟁이 심각하게 일어나서 일단 내부적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또 의문이 들거든요. 김정은이가 여태까지 그 유엔의 동향이나 또 한미 동맹의 그와 같은 북한에 대한 발언이나 또 대비 태세를 겁먹고 좀 숨고르기를 한 흔적이 없는데 이번에 북한이 그 10월 10일 그렇게 조용히 넘어간 부분에 관해서 국방부에서는 그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를 놓고 대비 태세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경 의원님 질문 중에 다양한 그 분석이 다 포함돼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보탤 게 뭐 특별히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대개 이제 크게 보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미 동맹의 강력한 억제 조치가 연합훈련을 포함해서 이렇게 실시가 되고 있고 또 그 두만강 일대의 수해가 막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도발 시기를 조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김정은의 신변 또 건강 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특이하게 말씀드릴 그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질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니까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NPR 부분인데요. 5차 핵실험이 북한이 몇 달 전에 한 다음에 우리 군에서 내놓은 대책의 핵심이 KNPR입니다. 그 전에 킬체이는 이제 그 북의 도발 지구가 명백해지면 선제 타격을 하겠다. 이런 게 기본 개념이었는데, 이 KNPR이 5차 핵실험 이후에 나오면서 대량 응직 보복 작전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이 내용이 여러 차례 합참이나 육본의 국감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북에 핵 공격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반격 수단으로 사후 보복 수단이다 이런 발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킬체인이 선제 타격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남북 간에 첨예한 그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핵 공격을 기다렸다가 우리가 그 반격을 한다는 게 과연 재래식 무기로 가능할지. 또 두 번째는 핵우산이 한미동맹의 근간인데 어제인가요? 오늘 아침에 보도도 있습니다만 북한이 핵 능력을 갖는 순간 김정은은 바로 죽음이다. 뭐 이런 발언까지 강경 발언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의 그 핵우산에 따른 그 보복 조치를 염두에 둔다면은 이 KMPR 개념은 좀 재래식 무기로 반격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냐 이런 여론이 많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장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의 맞춤형 억제 전략으로 대응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개념인데 그 범위 내에서 우리 한 측의 역량이 소위 한국형 삼축 체계라고 하는 킬체인, KMD, KMPR이 있습니다. 최초의 KMD와 킬체인만 발전을 시키다가 이것은 하나는 공격, 하나는 방어 요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징보복 차원에서 소위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억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서 억제를 달성하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서 KMPR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개념을 발전시키고 또 거기 필요한 전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계획을 발전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킬체인과 KMD, KMPR 그 세 개의 축이 뭐 선후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개념이기보다는 각각의 적에 대한 선제 공격, 미사일에 대한 요격, 그리고 확고한 응징 보복 능력을 현시함으로써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뭐 질의하고 싶습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암호 장비 부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군이 도입하고 있는 암호 장비가 116종 15만 6천여 대가 도입돼서 85개 여종에 14만 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 63종 6만 3천여 대를 도입했는데 그 중에서 이 암호 장비 15만 6천여 대가 운영됨에도 제대로 암호화되어 운영되는지에 대한 평가나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올해 5월에서야 간이식으로 취약성 평가를 단 한 차례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85종 중에 2종에 대해서 간이 형식으로 1000여 건 테스트했는데 10여 건이 암호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 장비 수리 기간도 또 문제입니다. 이 장비가 20여 년 동안 사용되면서 다양한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데 수리 기간이 평균 15일 내지 30일, 최대는 또 6개월간 수리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 되짚어보면 이 수리 기간 중에는 이 암호 장비 없이 이 통신 장비를 사용해서 도청이나 통신 보안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런데 한 해 동안 전체 암호 장비 기준으로 봐도 26%인 4만 76대가 고장이 났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기무사에서조차 2010년에 암호 장비 유지 보수 문제가 이게 큰 문제다.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암호 장비 전문 정비업체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건의까지 했는데 지금 실제는 민간 제작업자 11개가 담당하고 있지만 10인 미만의 매우 영세하고 도산화유기까지 있는 그와 같은 업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군에서 새로운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장관님 어떠세요? 예. 암호 장비의 안전성 평가는 이제 옛날부터 해왔었는데 취약성 평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호 장비가 고장 나더라도 이렇게 수리 기간에는 대체 장비를 가지고 해서 전체적으로 임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더 가지고 여기 전문 정비업체를 좀 만들어서 이 수리 및 임무 수행에 이상이 없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경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기입니다. 방사청장님. 예. 제가
방사청 그 감사 때 그 요구했던 해외 도입 군수품 허위 계약서 관련해서 406건과 관련해서 네. 우리 의원실에 그 따로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그 보고가 아직까지 없고 자료도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요번 월말까지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네, 확인해서 와서, 예, 보고해 제출하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예. 장관님과 우리 국방부는 북이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어떠한 형태의 도발을 하던 확실하게 이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억지력을 가지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그 상태까지 도달하도록 그 전력을 강화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22년까지 저희가 그 국방개혁에 따라서 병력을 62만에서 52만으로 줄이게 감축해야 되는 상황임에 따라서 그 감축된 병력으로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방개혁을 위한 군구조 개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필수 전력이 아주 그 계획대로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의 예산 가지고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나요? 현재 예산 가지고는 그 병력의 감축 속도와 병행하지는 않습니다.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와중에 북한이 지금 그 핵실험이다, 그리고 미사일 실험이다 해서 계속 우리를 자극하고 있고, 도발하고 있고, 여기에 더하여 우리 대칭 전력들도 계속 지금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북에서 계속 저런 도발에 대해서 적게 대처하지 못한다고 해서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이제 비난을 받고 좀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그러한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여야 의원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합니다. 이 북과 관련해서. 근데 그 근본적인 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국방부나 특히 장관님께서 할 수 있는 용빼는 재주가 있나요? 좀 거칠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수반이 되어야 그렇습니다. 합니다. 예산이 당연히 수반돼야 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리고 국방부에서 판단하시는 그 예산은 GDP 대비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 2.4% 정도 저희들이 할당을 받고 있는데 한 3% 정도 돼야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이죠. 예. 우리나라처럼 적이 대치하는 국가, 그럼 적이 상존하는 국가에서 3% 이하의 GDP 대비 3% 이하의 그 전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혹시 생각나는 나라 있습니까? 대만 같이 그런 나라 빼고 이제 이스라엘이나 네. 직접적으로 이제 우협파에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거의 2개 나라 정도로 우리가 꼽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요, GDP 대비가 3% 이하로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제가 위협이 찾아보니까- 적은 나라도 3% 이상 하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6.2%, 예, 6% 이상이. 요르단 4.2%, 러시아 4.1%, 미국 3.4% 이 정도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국방비 증가율을 보니까 2.42%라고 하더라도 매년 안정적으로 국방비가 증가됐으면 모르겠는데 2003년 저희 2003년도부터 보니까 참여정부 때는 평균 8.8%가 그래도 증가가 됐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 5.2% 가량 증가되다가 이번 정부에 들어서는 4.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수준을 가지고서야 지금 계획된 국방 개혁을 하기라는 건 좀 불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전력화 소요되는 기간을 뒤로 연장해서 프로그램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말씀드리려는 것이 그것입니다.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위력 개선비에서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신 것도 중요하고 다 있지만 근본적으로 GDP 3%를 맞춰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GDP 3%에 맞춰놓지 않으면 아마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그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뭐 뒷땅에 있는 거 뽑아다가 뒷돌 뽑아다 앞에 쓰고 이렇게 뭐 돌려막기 하는데 급급할 겁니다. 군이 그리고 장관님께서 저는 국회에다 대고 하실 일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오셔서 우리 이런 사정에 따르면 GDP 3%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매년 국방비 증가율이 있어야 적을 막을 수 있다. 그 이후에 물론 국방비 낭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국방이라는 것 자체가 뭐 말씀드리기 좀 거칠지만은 소비재이기 때문에 낭비적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낭비적 요소는 경영학적 기법으로 따로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고 그와 변론으로 적어도 GDP 대비 3%가 되지 않으면 이 국방을 안정적으로 우리가 국가의 안보에 안정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참 이 얘기를 야당 의원이 하고 있어 좀 네. 우스운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죠. 제가 보니까 이건 그게 전제가 되지 않는 어떤 얘기도 사실 심하게 얘기하면 저는 언어적 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장관으로서 그 국방비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노력한 것이 의원님께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심 가져주시고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린 국방비가 예결위에서 깎이지는 않도록 좀 더 이렇게 오셔가지고 로비라는 말은 뭐 안 올리겠지만 이렇게 예. 설명하고 이렇게 설득했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북핵 미사일에 대비해서 추가 예산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과정에서 잘 설명드리고 또 협조를 요청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합리적인 아니라면 얼마든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또 하나 묻겠습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 10만 명 탈북촌 설치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그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그러한 뭐 일환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게 정보기관에서는 어떻다고 얘기를 뭐 물어봐야 답변을 안 하실 테고 제가 보면 이게 아마 안 될 겁니다. 잘. 그 북한의 급현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단기간에 10만 명을 지금 수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북한 정권은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은 집단입니다. 그죠? 근데 저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 주민의 탈북 유도 정책에 오히려 공격적으로 대응해서 뭐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10만 명을 수용하겠다는 게 저는 불가능한 그런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거에 전제하에서 이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휴전선을 통해서 북한이 10만 명을 내려보냈다. 그럼 우리 군에서 대처할 방법이 있습니까? 군도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그러한 우발 계획들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아니, 우발 계획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보면. 10만 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10만 명을 갖다 수용을 해야 되는데 수용한 다음에 그분들이 정말 탈북자인지 뭐 가려내는 것도 그렇지만 그분들을 사회로 언젠가는 보내야 되거든요. 10만 명을. 그것도 문제지만 북한이 우리가 예상하는 게 10만이니까 10만 명만 내려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50만이나 100만을 예. 내려보내면 예. 그게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서 네. 계획을 발전시켜야 되고 뭐 그러한 계획의 일환으로서 그러한 얘기들이 나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표현이나 뭐 충분히 정치적인 이런 언어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국방에서는 적어도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이런 거에 대해 사실대로 보고를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10월 10일 그 북한의 노동당 창건 기념일과 관련된 북의 동향이 의외로 그 당초 예상과는 달리 조용해서 국민들이 매우 궁금해하고 또 왜 그럴까 이렇게 여러 전화를 또 저한테 하는 분도 많아서 그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당 창건 70주년에 10월 10일에 김정은이가 있는 가운데 신형 300mm 방사포 또 미국 서부까지 날릴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개량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KN-08 또 핵 배낭부대 뭐 이런 걸 등장해서 우리를 압박한 그 같은 사실이 있어요. 또 금년에도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신형 우주 로켓 발사 추진 신형 엔진이다 이러면서 그 성능 실험하는 모습을 김정은이 지켜보는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또 핵실험장인 그 풍계리 3번 경도에서는 핵실험을 할 듯한 모종의 움직임이 있다. 이런 그 보도도 있고 그랬는데 의외로 이 10월 10일 날 당초 예상과는 달리 조용하게 북한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분석에 따르면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라든지 미국의 그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 그게 기업도 제재하는 거 그런 거 단행 가능성을 의식하고 일단 숨고르기를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고 또 미 대선이 10월 18일인데 그때 도발하기 위해서 일단 이번 10월 10일은 도발을 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만 우선 당장은 우리 그 대한민국 삼면 바다에서 한미 합동으로 대규모 해상 합동 훈련을 한 부분에 관해서도 북한이 좀 의식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이 대한민국 국군 여러분들의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가 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과거와는 달리 아예 모습을 안 나타냈거든요. 2014년 건강 이상설이 돌던 때에 딱 한 번 참배를 하지 않았는데 그때를 빼고는 금수산 태양궁전도 참배했는데 그것도 지금 보도가 안 되고 있고 또 노동당 창건 경축 기념 공연이랄까요? 거기에도 참석 여부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쪽의 정보에 따르면은 김정은이가 2012년 집권했을 때는 90kg 정도의 그 몸무게였는데 지금은 뭐 폭식으로 130kg에 이른다. 이래서 성인 하달. 그러니까 위의 의사를 밑으로 전달하는 부분은 뭐 쭉 우리가 잘해왔으니까 한데 하위 상달 구조가 잘 안 돼 있어요. 우리 정부 각 부처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 한민구 장관님께서 한번 이렇게 그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정부 장관께서 과연 상위 하달은 잘 하는데 하위 상달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말이지. 이런 부분. 그게 잘 안 되는, 안 돼 왔고, 같은 부처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그런 여러 가지 국가의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하위 상달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제대로 안 하면,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보죠. 잘 안 하면 엄청난 갈등의 비용을 많이 지불하게 되는. 그래서 그것이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 앞으로 이제 그런 국방부에서도 의사결정에 대한 여러 가지 패러다임을 많이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방개혁을 끊임없이 우리가 잘 추진을 해서, 그 앞으로 시대 남북의 북한의 핵무장, 미사일 이런 문제를 대결하고 또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하면서 국가 안보를 지키는데 절절을 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고 그 국방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번 뭐 지적이 됐습니다만 각 군의 그 종합 균형 편성, 각 군의 그 균형 발전과 합동성 및 통합 전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데 육군 편중 현상이 심하다 이건 지적은 여러 번 됐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의 각오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예, 각군 그 전체적으로 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이 소위 의사 결정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정부 차원에서 국방부 차원에서도 시민사회의 의견을 중시해야 된다. 저도 동의합니다. 또 그렇게 저로서는 최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하위상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장관으로서 하면서 그런 갈등을 볼 때만 느끼는 사항은 우리 시민사회도 조금 더 성숙된 자세로 합리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이렇게 함께 좀 노력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 뭐 이것도 우리 뭐 정부나 뭐 기관이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개혁과 각군의 통합성 또 특정군의 중심 뭐 이런 문제는 벌써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인데 사실은 또 잘 안 되나요? 그렇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의원님. 참, 이 사실이 그렇지 않은 면도 있는데, 이 뭐 예산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길게 보면 어떤 군이 더 올라갈 때 있고 날아갈 때 있고 추세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현대전으로 갈수록 해공군의 중요성이 병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뭐 이런 또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의 건강이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또 최근에 그 북한의 주민들의 동요가 이제 계층의 동요를 뛰어넘어서 핵심 엘리트 계층까지 탈북으로 이어지고 이런 내부 불안이 계속 가속화되는 과정에 노선 토쟁이 심각하게 일어나서 일단 내부적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또 의문이 들거든요. 김정은이가 여태까지 그 유엔의 동향이나 또 한미 동맹의 그와 같은 북한에 대한 발언이나 또 대비 태세를 겁먹고 좀 숨고르기를 한 흔적이 없는데 이번에 북한이 그 10월 10일 그렇게 조용히 넘어간 부분에 관해서 국방부에서는 그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를 놓고 대비 태세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경 의원님 질문 중에 다양한 그 분석이 다 포함돼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보탤 게 뭐 특별히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대개 이제 크게 보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미 동맹의 강력한 억제 조치가 연합훈련을 포함해서 이렇게 실시가 되고 있고 또 그 두만강 일대의 수해가 막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도발 시기를 조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김정은의 신변 또 건강 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특이하게 말씀드릴 그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질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니까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NPR 부분인데요. 5차 핵실험이 북한이 몇 달 전에 한 다음에 우리 군에서 내놓은 대책의 핵심이 KNPR입니다. 그 전에 킬체인은 이제 그 북의 도발 지구가 명백해지면 선제 타격을 하겠다. 이런 게 기본 개념이었는데, 이 KNPR이 5차 핵실험 이후에 나오면서 대량 응직 보복 작전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이 내용이 여러 차례 합참이나 육본의 국감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북의 핵 공격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반격 수단으로 사후 보복 수단이다 이런 발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킬체인이 선제 타격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남북 간에 첨예한 그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핵 공격을 기다렸다가 우리가 그 반격을 한다는 게 과연 재래식 무기로 가능할지. 또 두 번째는 핵우산이 한미동맹의 근간인데 어제인가요? 오늘 아침에 보도도 있습니다만 북한이 핵 능력을 갖는 순간 김정은은 바로 죽음이다. 뭐 이런 발언까지 강경 발언이. 예, 우리 국방부 장관님 이하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각군 참모총장님도 국감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정부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요. 국회의원님들도 고생 많이 해요. 국감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참 이 국정감사가 우리 국정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이렇게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 그 김진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이버전 대비에 대해서 저도 이 미국이나 외국 IT 업계 최대 이슈가 지금 사이버 테러입니다.
어떤 뭐 정보 보호 차원이 넘어간 사이버 테러라. 과연 이게 어디까지가 국방의 개념이 들어가는 건지, 과연 이것도 뭐 집단 안보의 개념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과연 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도 이런 게 들어가는 건지, 저는 뭐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집단 안보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나름대로의 또 어떤 철저한 사이버 분을 양성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고. 저희가 그 제주 민군 복합항의 예에서도 봤고, 뭐 사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군과 이 국민의 갈등 관계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는데, 이 정부의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에 관한 패러다임이 이제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이 고도 성장을 하면서 이루어왔던 거는 정부 주도,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 주도의 국가 발전 전략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결정하고 관에서 결정하고 또 지도층이라 그러면 뭐 대기업도 있을 거고 뭐 언론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 지도층에서 결정하고 국민이 따라가는 이런 전략으로 쭉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체제, 말하자면 그게 이제 87년 체제로 이렇게 대별될 수 있는데, 이런 체제가 이제 한계가 왔다는 거는 우리가 다 느낀 거예요, 이제. 아, 그러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말이지. 이게 느낀 거고, 경제 발전에도 한계가 왔고, 국가 어떤 정책 집행에도 한계가 왔기 때문에, 그 한계가 온 게 국민의 어떤 그 의식 수준이나 역량이 굉장히 향상이 돼 있고, 또 어떤 관이나 이런 지도층에 비해서 시민사회의 역량도 굉장히 넓어져 왔다고요. 그래서 과거와 같이 그렇게 관 주도, 관에서 결정하고 국민이 따라오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 가지고는 정부 집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꾸 갈등만 증폭되죠. 그러니까 사드 문제랄까, 이렇게 민군 복합항 건설, 이제 그건 이제 준공까지 다 했습니다만은 자꾸 그 반대하는 사람의 어떤 문제점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런 집행 과정 절차를 우리가 좀 이제 달리 해야 되겠다.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 이렇게 보고 이미 왔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상위 뭐 증대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관으로서 정말 해군군을 많이 들여다보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예.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 이해하시니까 더 이상 뭐 말씀 안 드려도 알겠습니다만은 규정을 정했으면 규정은 좀 지켜야죠. 그리고 지키기 어려운 규정은 좀 바꾸든지 해야죠, 사실. 이게 규정에도 안 맞는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그 규정을 최대한 뭐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접하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상비 병력 감축을 쭉 해야 되는 게 국방개혁 아닙니까, 지금? 예. 그래서 예비군이 상비 병력 수준의 어떤 예비군을 가져야 된다, 앞으로. 예. 그런 지적이 있고, 지금까지의 어떤 예비군 훈련이랄까, 그 어떤 편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바뀌어야 된다, 앞으로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관이나 그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예비 전력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예산 배분이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빠른 진전을 못 보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할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동원 전력 사령부를 육군에 만들어서 전체 예비 전력의 한 90% 이상이 육군 전력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예비 전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또 제안이 있습니다. 예비군 제도도 직접 동원 가능한 그런 예비군을 좀 소수 정예화해서 확대하는 방안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동원전력 사령부 창설과 병행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의원님들이 다 지적했고 하는 그 병영 문화 개선, 어떤 인권 문제랄까 그런 가혹행위를 없애는 병영 문화 개선이 우리 국방부나 그 각 군에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실제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잘. 그런데 모든 개혁, 모든 뭐 발전을 다 해도
이 기본이란 게 있거든요.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다른 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부분이 있다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병역 문화 개선이 획기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 뭐 아무리 잘해도 그것이 잘 안 되면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가 없고 군이 신뢰를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노력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특히 그 부분을 우리 한민구 장관님께서 계실 때 획기적인 좀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고 앞으로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